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또 울산 등이 추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전망입니다. 내년도 서울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0.13% 오를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라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확대되며 비트코인이 12년 역사상 최초로 2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삐를 줍니다.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새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등 총 36곳이 새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두 곳 등이 신규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정심을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 만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들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기 김포를 비롯해 부산 일대와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서야 합니다.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파주와 울산 등은 집값 과열이 나타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집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월 둘째 주 매매가격 상승률이 0.2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통계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0.27%를 경신한 지 한 주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여기에 부산 남구나 해운대구 등은 지난달 규제 지역으로 묶였음에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규제 지역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내년 서울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와 비교해 6.68% 오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독주택은 417만 가구로 이 중 23만 가구를 표준 단독주택으로 정해 공시가격을 정한 뒤 주변 단독주택들은 가격에 맞춰 공시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광주와 부산, 세종 등의 순으로 변동이 커지게 됩니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 변동률이 4.6%, 9억 원부터 15억 원 구간의 주택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잇따라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31일까지 직장인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등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추가 거래는 가능하고 건별 신용대출과 비상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은 정상적 대출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대출 잔고의 변동성이 높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신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 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2년 역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간밤 장중 전일 대비 7.6% 상승한 2만 893달러를 기록 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초 대비 195% 이상 올랐고 불과 3개월 전인 9월보다도 110%가량 상승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향하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확대하며 일각에선 3만 달러 선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매입 임대주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서울 구로구 궁동의 한 빌라. 전용 면적 57.48제곱미터, 주방 일체형 거실과 방 3칸,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과 보일러실도 따로 분리되어 있어 신혼 살림을 하기에 큰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 이어 전세 시장까지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형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가격은 시세의 7-80%로 입주자들의 부담을 낮췄고 이후 대기자가 없다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물량 공급 차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량을 많이 늘린다고 하면 서민들에게는 주택 공급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적절하게 공급이 된다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전국적으로 전세형 매입 임대주택을 공개하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 조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시장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입 임대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영화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주차하는 배트맨 자동차가 실제로 구현됐습니다. 5G를 이용해 승용차 스스로 주차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전자는 차에 내려 모바일 앱을 열고 인근 주차장을 검색하자 상암 1공형 주차장과 빈 주차 공간이 화면에 뜹니다. 빈 주차 공간에 터치하자 승용차가 스스로 해당 장소로 출발합니다. 횡단보도 5개, 교차로 3개를 지나 약 800m를 이동한 승용차는 주차장 진입로의 차단기를 통과해 지정받은 공간에 주차합니다. LG유플러스는 한양대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컨트롤웍스와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이동통신 기반의 자율주차 기술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도로와 공영주차장에서 5G 자율주행과 주차 기술을 연계해 선보인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자율 발렛 주차는 고객에게 편리성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의 고객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차는 약속 시간에 임박해 건물 앞에 도착하거나 출퇴근 시 주차장을 찾고 주차하는 데 드는 시간을 최소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5G 자율주행을 첫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시 교통신호를 전부 통신으로 인식하면서 카메라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그동안 교통신호도 인식을 카메라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인 경우는 굉장히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5G를 이용하게 되면 오인식률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로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르면 다음 달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 시연을 하고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감사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사 감독의 부실이 있는지를 놓고 금감원을 감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라임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안 된다면 판매사와 또 수탁은행 등이 다자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옵티머스가 또 라임 펀드처럼 전액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게 라인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쟁 조정 중인 금감원의 계약 취소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견돼 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펀드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에 속아서 착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중에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일 분쟁 조정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그리고 이 NH투자증권이 함께 다자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데 셈법이 굉장히 옵티머스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계약 취소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앞서 라인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나면서 옵티머스 펀드에도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감원이 향후에도 불안정 판매에 대해서 판매사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셈이어서 라인 펀드가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또 속여서 착오를 유발했을 경우 계약 취소에 해당이 돼서 옵티머스 펀드도 100% 배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이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는데요. 잘못된 상황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취소가 가능한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자가 허위 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을 해서 투자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판매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의 판단 시점인데요.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판매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계약 당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면서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의 불법 부실 행위가 있었다라면은 일반 손해배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불법 운영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또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사기 펀드의 성격이 짙은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고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민사는 분쟁 조정 기다려보는 것 같고 형사 고소부터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이 펀드 피해자들은 다수의 법무법인 등과 함께 이 NH투자증권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발생이 가능할 법한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혐의를 정리하고 최종 고소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금감원 측에서 이 라인 무역금융펀드 계약 취소 결정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 조정에 부담감을 안고 있고 또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들이 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판매사 고소와 다자 배상 등의 주장은 조정 결정에 앞서서 금감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높여서 보다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이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옵티머스 검사 감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부실 감독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조혜진 의원이 공개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상품 승인 소위원회 녹취록에 따르면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이 NH투자증권 관계자들에게 펀드를 소개하는 내용이 녹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증권사 측이 금감원의 이 구조가 적정한지 질의한 내용이나 법률 검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자 옵티머스 측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 검사를 받았고 또 금감원 방문 검사도 3차례나 받았다라면서 검사 기록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실제로 옵티머스를 상세 검사했다면 왜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지 감사를 해야 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확인 결과 NH투자증권이 감독 여부를 직접 확인한 바가 없어서 금감원의 상시 검사 여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측은 서울경제TV 측에 직접 확인한 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적기 시정 조치 종결 처리 보고서와 검사 결과 공개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한 바가 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NH 측이 사전에 보다 좀 능동적으로 옵티머스 감독 여부를 좀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금감원의 부실 감독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 시점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사기 혐의 자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이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계약은 NH투자증권과 했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자 배상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겁니까? 네, 금감원은 계약 취소 배상안과 또 이 다자 배상안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안전한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속여서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실체가 없는 부실업체들의 사무사채에 투자를 해서 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이고 또 이 NH 측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법적 대응 정찰을 현재 밟고 있어서 이 법리 적용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펀드 계약 체결 당시에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부실이 있었던 라인 무역금융펀드와 이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례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 배상안의 대상인 NH투자증권과 또 수탁사인 하나은행, 또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이 펀드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이 분쟁 조정에서 다자 배상안이 제시했던 선례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좀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분쟁 조정안은 또 모든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지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들 모두가 수긍할 만한 배상 비율이 나올지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감원은 연내에 법리 검토를 마칠 계획인데요. 계약 취소나 다자 배상안이 아닌 배상액이 훨씬 적은 불완전 판매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면 피해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금 금감원을 감사하고 있는 결과가 분쟁 조정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감원이 사모펀드 때문에 몸살을 연말까지 계속 앓고 있는 형국인데 금감원 부담감은 상당하겠어요? 네, 이 금감원은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나 떨어진 4등급을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 또 감사원 감사까지 연말에 받게 됐습니다. 이 금감원 입장에서는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정치 쟁점에 한 복판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 셈인데요. 옵티머스 사태가 여권 실세들에 더해서 전 부총리와 전 검찰총장 이름까지 거론되는 정치적인 사안인 만큼 금융권 내에서도 금감원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감사가 직원들의 구속으로 이어졌던 월성 원전 검사의 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여권 인사가 관여가 됐다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 윤석열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외풍이 작용하면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금감원이 대대적인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금감원은 10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또 지정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한데요.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의 부실관리 감독으로 돌려서 여권의 꼬리 자르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결과를 발표할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의혹이 검증이 되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답답함도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야 막론하고 부실, 비리가 있었다면 제대로 파헤쳐지고 피해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배상이 꼭 이뤄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의 한 의류회사가 출근 복장을 닮았지만 잠옷처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파자마 정장을 출시했습니다. 가디건이나 심지어 양복 자켓처럼 생겼지만 집에서 오랜 시간 입고 앉거나 누워도 불편하지 않은 소재로 만든 파자마입니다. 코로나19로 화상, 원격 근무를 하며 집에 머무르게 된 사무직 근로자들이 타깃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직장에 적합해 보이고 싶지만 화상회의 때문에 너무 차려입는 것도 어색하다는 고객들의 니즈를 고려해 파자마 정장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복 구매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파자마 정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집에서 일하는 새로운 사무 작업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며 파자마 정장은 패션업계도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캥거루가 길들여진 개들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홍콩 대학 연구진은 개와 말 등 길들여진 동물만 인간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같은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야생 캥거루가 보통의 가축과 유사하게 시선과 행동으로 인간과 고의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생 캥거루 11마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험에서 캥거루들은 음식이 든 상자를 열 수 없을 때 연구진을 열심히 쳐다봤고 물체를 가리키거나 손짓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려동물이나 가축 외 더 많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뭉게구름 같은 거품 바다에 뛰어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주 북동부 해안에서 일어난 거품 바다 현상은 바닷물이 강한 바람에 요동치면서 단단한 기포들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사이클론과 함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영향으로 보이는데 바다 거품 두께가 최대 1.5m에 달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발생하는 바다 거품은 자연순환의 일부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바다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해 거품이 독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구입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FDA는 루시라 헬스가 만든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승인했지만 일반인이 구입할 때는 처방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는 호주 제약사 엘룸이 개발했습니다.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엘룸이 실시한 테스트에 따르면 약 15분에서 20분이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는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1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를 보였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추위는 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 5도를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국이 저녁부터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밤사이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에 대부분 개겠고 전라북도는 내일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 최고 8c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고 5cm가량의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밤사이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북과 충청 남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경상도,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및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에 나타내며 대기질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2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0도, 춘천 1도로 춥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대구 7도, 제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